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이고 일부 AI 편집기기를 이용한 콘텐츠입니다. 우리 집은 방이 2개야. 형수가 허리 아파서 못 모셔. 큰아들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어떻게 모셔? 그건 아들들 몫이지. 누나의 전화도 끊겼습니다. 나는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 지원도 힘들어. 셋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순옥은 퇴근길에 자기 집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골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시부모님 2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오신 겁니다. 왜 이리 늦어? 다리 아파 죽겠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빛이 흐릿한 채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방이 어디요? 그날 밤부터 순옥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집안을 배회하셨고 순옥은 새벽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회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나눠줬잖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골 땅 3,000평, 임야 5,000평,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미 큰아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형,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8억 원의 재산을 받은 큰아들은 그 돈을 전부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부양은 막내에게 떠넘기고 재산은 혼자 다 챙기고 그마저도 탕진해버린 겁니다.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참기만 했던 막내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법정에서 싸우자. 하지만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 시아버지가 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숨겨둔 통장 한 권과 유언장. 그 안에 적힌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나를 끝까지 돌봐줄 막내와 며느리에게 남긴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적힌 그 유언장을 둘러싸고 형제들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참았던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예고 없는 손님. 금요일 저녁 6시 정순옥이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다가 현관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낡은 보따리와 커다란 여행 가방이 현관문 앞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 2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과 시아버지 박용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순옥이 놀라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이리 늦어? 다리 아파 죽겠다. 시어머니가 통명스럽게 말하며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방이 어디요? 순옥이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집 정리했어.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놈 집은 좁고 딸은 시집 갔고 셋째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우리가 어디 가겠어.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부엌 쪽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했어?
배고파 죽겠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박종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종혁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 아, 응. 형한테 들었어. 시골집 정리하셨다며.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이 알고 있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오늘 들었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금방 퇴근해. 들어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누라, 여기가 어디요? 우리 집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영감. 막내 집이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시아버지의 흐릿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8시 종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종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왔다.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혁이 순옥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나만 모르고 있었어? 순옥이 낮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종혁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오전에 형한테 들었어. 부모님이 시골집 정리하고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야? 형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 종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그 눈빛에서 이미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음을 읽어냈습니다. 당신 이미 형들한테 연락했지? 뭐래? 종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형은 집이 좁대. 누나는 시집간 딸이 어떻게 친정 부모를 모시냐고 하고, 종민이는 전화를 안 받아.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다 떠맡으라고? 일단 좀 모시고 있다가 다시 얘기해보자. 순옥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순옥이 겨우 잠이 들었을 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누라 어딨어? 집에 불 들어와.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옥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종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는 종혁이 집이에요. 어머니는 옆방에 계세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종혁이? 종혁이가 누구요? 순옥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시아버지를 부축해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이 요새 밤마다 이래. 어쩔 수가 없어.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며느리 생활 중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다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 순옥이 큰아들 종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순옥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신 거 아시죠? 아, 응. 알아. 언제 모셔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종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2개야. 형수가 허리 아파서 못 모셔. 아주버님, 저희도 맞벌이에요. 저도 직장 다녀요. 그래도 막내니까 어떻게 좀 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어서 누나 박종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순옥이에요. 순옥아. 부모님 오셨다며? 네. 형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막내야.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어떻게 모셔? 그건 아들들 몫이지. 하지만 형님도 자식인데요. 나도 시집살이 50년 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셋째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순옥의 냉장고를 열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반찬이 왜 이리 없어? 시어머니 온다는데 준비도 안 했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예고를 해주셔야 준비를 하죠.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됐어. 밥이나 해. 순옥은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종혁이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문제 논의하자. 큰형은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지금 바빠라고만 썼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다시 배회를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 했습니다. 순옥이 새벽 2시에 겨우 붙잡아 모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운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챕터 2 무너지는 일상. 시부모님이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새벽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배회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옥이 충혈된 눈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하자 후배 직원 김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순옥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집에 일이 좀 있어.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순옥은 부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납장 문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릇과 냄비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 좀 했어. 며느리가 살림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손에 익은 부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쓰기 편하게 해놓은 건데요. 뭐, 시어머니가 해준 거에 불만이야? 그게 아니라, 됐어. 앞으로는 내가 하는 대로 해.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종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순옥이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형, 나 종혁이야. 부모님 문제 좀 의논하자. 전화기 너머로 큰형 종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논할 거 없어. 내가 막내니까 부모님 모셔야지. 우린 그동안 충분히 했어.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맞벌이라고. 순옥이가 퇴직하면 되지. 요즘 명예퇴직금 많이 준다며. 종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 진심이야? 나 바빠.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혁이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뭐래? 내가 모시래. 당신더러 퇴직하래.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내가 왜? 형이 그러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못해? 왜 맨날 형 눈치만 봐? 종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점심 딸 정미경이 외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미경이 거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계셨고 외할머니가 부엌을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순옥이 미경을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 정리하시고 오셨어. 예고도 없이? 그게 말이 돼? 나도 몰랐어. 미경이 순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잔 거야?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주무셔. 자꾸 돌아다니셔.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큰아버지네는 뭐해? 다들 안 된대. 뭐? 그게 말이 돼?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쉿, 할머니 들으셔.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아버지 종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큰아버지네가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종혁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큰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종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이상하긴 해. 미경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대로 알아봐요. 엄마 이러다 쓰러져요. 시부모님이 오신 지 2주째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순옥이 출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잡이를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승객이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순옥이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빈혈입니다. 쉬셔야 해요. 쉴 수가 없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당장 쉬세요. 순옥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리 일찍 와? 퇴근 안 했어?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가 아파서 병원이야? 우리 시집 왔을 때는 아파도 이랬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종혁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뭘? 이거다. 시부모님 모시는 거, 형제들 눈치 보는 거,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거. 종혁이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 당신은 맨날 형 말만 들어. 나는 뭐야? 25년 동안 뭘 했어?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종혁이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장 가족회에 잡아. 가족회에? 형제들 다 모아.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종혁이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삭히던 사람이 폭발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저녁 종혁이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 합니다. 불참 시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읽은 표시가 떴습니다. 큰형도 누나도 셋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었습니다. 종혁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보냈어. 잘했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이 시아버지 방에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며느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고생이 많아.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할 말이 있어. 네. 내 서랍 맨 아래 통장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순옥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시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 마누라 어딨어? 순옥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순옥은 방을 나와 시아버지의 낡은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내일 가족회의에서 무언가 터질 것이라고. 챕터 3 숨겨진 진실. 일요일 낮 12시 종혁의 아파트 거실에 오랜만에 사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 종대와 큰형수 이정미, 누나 종숙, 셋째 종민과 그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큰형수 정미가 커피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커피는 됐고 빨리 본론이나 얘기해요. 순옥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종민아.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지? 큰형 종대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문제 아니야? 그래. 부모님 내 집에서 한 달씩 번갈아 모시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 큰형수 정미가 즉각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은 방이 좁아서 안 돼요. 형수님, 저희 집도 방 3개예요. 형님 집이랑 똑같아요. 우린 사정이 달라요. 시아버지 치매 환자 케어할 능력도 없고.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수님, 저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모시고 있어요. 정미가 순옥을 쏘아봤습니다. 그건 순옥 씨 사정이고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누나 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근데 막내가 전부 맞는 것도 좀 그래. 셋째 종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 지원도 힘들어. 종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뭐야? 나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거야? 큰형 종대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형한테 왜 소리야?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너희들 뭘 그리 싸워?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식들을 둘러봤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나눠줬잖아. 뭐가 더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순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님, 재산이요? 무슨 재산요? 시어머니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몰랐어? 작년에 시골 땅이랑 건물 다 정리했는데. 순옥이 종혁을 돌아봤습니다. 종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부모님 재산 정리하셨다는 거 무슨 말씀이야? 큰형 종대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게 시골 땅 일부 정리한 건데. 큰형수 정미가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종대가 정미를 흘겨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시골 논밭이랑 임야, 건물 전부 큰 놈한테 넘겼어. 네 아버지가 장남이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얼마예요? 시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논밭이 3,000평, 임야가 5,000평,
읍내 상가 건물 한 채. 그때 시가로 한 8억 정도 됐나? 순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억이요? 종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종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사 지내고 부모님 모셔야 하니까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종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 그러면서 부모님은 막내한테 떠넘기는 거야? 야, 너도 한마디 하냐? 너는 뭘 했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형만 받았잖아. 종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숙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종민아, 진정해. 누나도 알았어? 나만 몰랐어? 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 재산 지금 어디 있어요? 큰형수 정미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재산도 지금 다 사업 자금으로 쓰여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8억짜리를 다 썼다고?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 종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업? 무슨 사업? 내 마누라가 장사한다고 해서 건물 넘겨줬더니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종혁이 형 앞에 섰습니다. 형, 진짜 다 날린 거야? 종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했다가 사기당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종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놓고 부양은 막내한테 떠넘기고 이게 형이야?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투자한 사람이 사기꾼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순옥이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그게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건 순옥 씨 사정이고. 사정이요? 25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저희가 뭘 했는지 아세요?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제사 준비하고 일가 친척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다 저희가 했어요. 형수님은 뭐 하셨어요? 순옥 씨,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참기만 하던 막내 며느리가 처음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종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흥분했어. 종민이 현관으로 향하며 내뱉었습니다. 형, 나 오늘 진짜 실망했어. 종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나갔습니다. 가족회의가 고성과 함께 끝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 순옥 부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순옥이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함부로 했는데 내가 제일 낫다.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를 방에 모신 뒤 순옥이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며느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손짓으로 순옥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오늘 큰 놈 왔다 갔지? 네, 아버님. 그놈 믿으면 안 돼.
내가 바보가 아니여. 순옥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하신 거 서랍에 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서랍 맨 아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하고 종혁이만 알아야 해. 아버님, 시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 밥 먹었어? 순옥은 시아버지를 눕혀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과 봉투가 보였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챕터 4 절망 속의 희망.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억 2천만 원.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막내 종혁이와 며느리 순옥이가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을 알기에 이 돈을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종혁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옥이 남편 앞에 통장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종혁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3억이 넘어? 아버님이 숨겨두신 거야. 유언장도 있어. 종혁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응. 아버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 종혁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 8억을 다 날리다니. 나도 충격받았어. 근데 지금은 냉정해야 해.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 당장 쓰는 거 아니야. 형제들한테 알리지 말고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변호사? 응.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 종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오후 2시 순옥과 종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성호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순옥이 통장과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저희 시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시네요. 날짜, 서명, 도장이 다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네. 자필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와 서명, 도장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순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큰아들분이 이미 받으신 재산이 있다고 하셨죠? 네. 8억 정도요. 그러면 다른 형제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혁이 물었습니다. 유류분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재산을 한 자녀가 독차지하면 다른 자녀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큰아주버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형분이 순순히 내놓으실 것 같지 않으니까요. 종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이랑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합의가 좋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해야 해.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지. 종혁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알았어.
변호사님, 저희 맡아주세요. 네. 일단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종혁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하는 거야. 혼자 아니야. 그날 저녁 순옥의 오랜 친구 윤미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희는 순옥의 직장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미희야, 어떻게 알았어? 미선이가 얘기해줬어. 언니가 쓰러질 뻔했다고. 순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쓰러질 뻔한 정도가 아니야. 진짜 쓰러졌어. 미희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명예퇴직 신청해. 뭐? 이 상황에서 일까지 하면 몸 망가져. 명예퇴직금 받고 연금도 나올 거잖아.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기는. 언니, 지금 뭐가 더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직장이 중요해? 순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22년 일했으면 충분히 했어. 이제 언니 인생 좀 살아. 미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옥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사무실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정주임? 순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예요. 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주임이 퇴직한다고요? 갑자기 왜요? 집안 사정이 있어요. 시부모님 간병을 해야 해서요. 아이고, 그래도 22년이나 다녔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장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정주임 결정이라면 존중할게요. 퇴직 후 첫 주 순옥은 시부모님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배회를 막기 위해 방문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순옥을 불렀습니다. 순옥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수정과를 2잔 따랐습니다. 앉아. 순옥이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한 거 미안해.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우리 돌보는 거 다 알아. 내가 눈이 없어서 몰라봤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재산 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영감이 결국 넘어갔어. 어머님,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그 말에 속았지. 시어머니가 수정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뭐래? 집이 좁대. 허리가 아프대. 순옥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잊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고생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옥아, 너는 내 딸이여.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 내가 미안해서 그래. 두 사람이 부엌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종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싸움 반드시 이기자. 응, 반드시 이기자. 종혁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챕터 5 빛나는 순간.
시부모님이 오신 지 2달째 되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옥의 집에서 시아버지 87세 생신 잔치가 열렸습니다. 딸 미경, 가족과 순옥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만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눈빛이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가족이 다 모였구나. 순옥이 미역국을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며느리 음식이 제일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제일 좋지. 다른 데는 가봤자 소용없어. 미경이 외증조 할아버지께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외손녀 수빈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빈이가 그렸어요. 할아버지 얼굴이래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세 개고 코가 삐뚤어졌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요. 허허, 잘 그렸네.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경이 외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제일 착해. 내가 눈이 없어서 몰랐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그동안 너무 함부로 했어.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종혁이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아버지, 촛불 불어주세요. 시아버지가 종혁을 바라봤습니다. 종혁아, 내가 소원 빌어도 되냐? 그럼요. 아버지 생신인데요.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뭐라고 비셨어요, 아버님? 순옥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순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비밀이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종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 종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종혁아, 아버지 생신이지? 축하 전화하려고. 응, 고마워. 종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옥이 좀 바꿔줄래? 종혁이 순옥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형님이야. 순옥이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예요. 순옥아,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순옥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막내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뭘 했나 싶어서.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탬할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내 성이야. 형님, 정말요? 응. 시집간 딸이라고 핑계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부끄럽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순옥이 종혁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신대. 종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가? 진짜? 응. 형님도 미안하셨나 봐. 종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네.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최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종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큰형님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니까 사전 증여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고요. 순옥이 종혁의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만 큰형님이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종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순순히 합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저녁 종혁이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부양비 분담과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락 주십시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누나 종숙이 먼저 답을 보냈습니다. 막내야, 잘 생각했어. 누나는 내 편이야. 셋째 종민도 답했습니다. 나도 동의해. 형이 너무했어. 큰형 종대에게서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슨 법적 절차야? 아버지 유언장이 있어도 증여는 이미 끝난 거야. 소송해봤자 소용없어. 종혁이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침착해. 종혁이 천천히 답을 썼습니다. 형,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메시지를 보내고 종혁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괜찮아. 우리가 옳은 거야.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낮에는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이 시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님,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바깥 공기 좋네. 순옥이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순옥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 내가 복이 있어. 순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요. 시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아, 내가 정신이 맑을 때 하는 말인데. 네, 아버님. 내가 내 자식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제일 내 자식 같아.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시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순옥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옥은 한 발짝 뒤에서 두 분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효도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옥 씨 맞죠? 저 큰형수 정미예요.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형제들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순옥은 시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알겠어요. 언제요? 모레 낮 2시에 동네 카페에서 봐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챕터 6 또 다른 폭풍. 이틀 후 목요일 낮 2시 순옥이 동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큰형수 정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셨어요, 형수님. 정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정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 재산, 우리도 다 날렸어요. 순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가족회의 때 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대 씨가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사기당했어요. 8억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순옥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그게 저희 잘못이에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정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요. 우리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순옥이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왜 소송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시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형수님은 집이 좁다고 했고 다른 형제들도 다 핑계를 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22년 다닌 직장을요. 순옥 씨, 형수님, 저희가 요구하는 건 공평한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형수님네만 받으셨으면 부양도 형수님네가 하셔야죠. 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라니까요. 사기당한 거라고요. 그건 형수님네 사정이에요. 저희 사정이 아니에요.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송 취하는 못해요.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할 거예요. 정미가 순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순옥 씨. 순옥이 정미를 내려다봤습니다. 형수님, 놓으세요. 정미가 순옥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유언장, 아버지가 쓴 게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안 통해요.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 종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어. 종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게 가능해? 나도 몰라.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해. 종혁이 바로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요? 유언장 쓰실 때 아버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해요. 의료 기록이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종혁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이요? 네. 유언장 쓰실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를 끊고 종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쓰실 때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순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때 병원 기록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옥이 시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아버님 유언장 때문에 왔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유언장 쓰실 때 아버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켜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신 날짜가 언제죠? 순옥이 유언장에 적힌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김 박사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기에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셨어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결정은 충분히 가능하셨죠. 순옥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유언장 쓰실 때 정신이 맑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는 아직 많이 안 나빠지셨으니까요. 순옥이 김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을 위한 일이니까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셋째 종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옥이 나 종민이야. 아, 작은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 말 듣지 마.
형이 재산 받아서 나한테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하고 난리야. 순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형님이 작은 아주버님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응, 2억이나 빌려줬어. 그 재산에서 나온 돈이야. 2억이요? 그래. 근데 이제 와서 갚으래. 나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 종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내 편이야. 형이 너무했어.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아주버님, 그 빌려주셨다는 거 증거 있으세요? 차용증 있어. 형이 쓴 거.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응, 내일 갖다 줄게. 전화를 끊고 순옥이 종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셋째 아주버님한테 2억을 빌려줬대. 뭐, 2억? 응, 부모님 재산에서 나온 돈으로. 종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형이 미쳤나? 8억 받아서 사업에 날리고 2억은 종민이한테 빌려주고 증거도 있대. 차용증. 그러면 형이 재산 다 까먹은 게 확실하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 있으면 재판에 유리할 거야. 그날 저녁 순옥이 시아버지 방에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래. 순옥이 시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물 드세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컵을 놓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순옥이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 종혁이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순옥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순옥과 종혁이 서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 영감이 죽으면 나도 안 살아. 나도 안 살아. 순옥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용식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요. 의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치매와 합병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님이 뇌경색이요? 네.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종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제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종혁이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누나 종숙이 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갈게. 셋째 종민도 답했습니다. 나도 갈게. 어느 병원이야? 큰형 종대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종숙과 종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큰형 종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종혁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형은 뭐야?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왜 안 와? 종숙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종혁아,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야. 순옥이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종혁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고비는 넘겼습니다. 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네. 다행히 경미해서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해요. 순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형 종대였습니다. 유 원장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 법정에서 보자.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혁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미쳤어.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 순옥이 종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아버님한테 집중하자. 소송은 나중에 생각해. 순옥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면서 법정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심판.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오고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옥과 종혁이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긴장돼. 나도. 근데 우리가 옳은 거야. 떳떳하게 가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 큰형 종대와 큰형수 정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자리에 종혁과 순옥이 앉았습니다. 두 형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종대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큰형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 박용식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종혁 측 변호사 최성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 작성일 기준 의료 기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경도 인지장애 단계였습니다. 일상적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피상속인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큰형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상속인은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언장 작성 시점에도 인지 기능 저하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상태와 유언장 작성 당시 상태는 다릅니다. 저희 측에서 당시 주치의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추가 증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종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라 그런지 긴장됐어. 괜찮아.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잖아.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이 시아버지의 주치의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요.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시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같은 주 수요일 셋째 종민이 순옥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이거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형이 나한테 쓴 차용증이야. 2억 빌려줬다는 증거. 순옥이 봉투를 열어 차용증을 확인했습니다. 큰형 종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 이거 재판에 제출해도 돼요? 종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 그 돈으로 사업해서 날린 거 다 증명돼. 순옥이 종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형한테 당한 거 있어. 이참에 다 털어야지. 종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 박용식 씨의 주치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김 박사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박용식 씨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결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때는 아직 많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큰형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장애도 치매의 전 단계 아닙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다고 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은 당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유언장을 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나를 끝까지 돌봐줄 막내와 며느리에게 남긴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큰형 종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형수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유언장 작성 당일 촬영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큰형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날짜와 유언장 작성 날짜가 일치합니다. 조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휴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과 종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셋째 종민이 큰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종대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도 내 편 아니야? 형 편? 형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종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여기서 그런 얘기하냐?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해? 법정에서 다 말해줄까? 종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누나 종숙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부모님 재산 다 받아놓고 이게 뭐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종대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미 언니 탓이야? 오빠가 결정한 거잖아.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신우이가 왜 나한테 그래요? 형수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오빠랑 얘기하는 거예요. 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건 막내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종숙이 종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사과해.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종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상속인 박용식 씨의 자필 유언장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옥이 종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종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재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측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에서 심리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순옥이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직 유류분 재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종혁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유류분 재판도 남았고 아버님 간병도 계속해야 해. 알아. 근데 오늘만큼은 기뻐하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과 종혁이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 있어요. 순옥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어요. 아버님, 유언장이 유효하대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내가 내 자식이여. 순옥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생각해 주셔서 이긴 거예요.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순옥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내가 맑은 정신일 때 해놓은 일이 하나는 있네. 그게 다행이야. 종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보답할게요. 시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종혁아, 내가 막내라고 만만하게 봤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제일 낫다. 종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우리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 이런 아들 둔 게 복이야. 순옥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병실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재판에서도 순옥과 종혁 측이 승소했습니다. 큰형 종대는 동생들에게 각각 7천만 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옥이 종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끝났어. 진짜 끝났어.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종혁이 순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 종대가 서 있었습니다.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종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대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형수가 시킨 거라고 핑계대고 싶지 않아. 다 내 잘못이야. 순옥이 한참을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시부모님 부양을 떠넘기고 재판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종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고맙다, 순옥아. 거실에 들어선 종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못난 자식, 부모 속을 왜 그리 썩였냐?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왜 안 왔어? 병원에 왜 안 왔냐고. 종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면목이 없어서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면목? 내가 면목이 있었으면 이 지경이 됐겠냐? 시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왔으니 됐다. 늦었지만 왔으니 됐어. 종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종혁이 아버지를 밀어드렸습니다. 종대야.
시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종대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은 다 날렸지? 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못 찾아. 시아버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내 동생들한테 사과해라. 특히 종혁이랑 순옥이한테. 종대가 종혁과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종혁아, 순옥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종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가족이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순옥이 종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대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순옥아. 진짜 고맙다. 종혁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앞으로 잘하면 돼. 부모님한테 잘해. 그럴게. 약속할게. 며칠 후 형제 전체 모임이 열렸습니다. 누나 종숙의 중재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순옥의 집 거실에 사남매와 그 배우자들이 모였습니다. 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지? 앞으로 부모님 부양 어떻게 할지 정하자. 종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책임지겠어. 큰형수 정미가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그 말 듣고 싶었어. 종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돈은 없지만 시간은 낼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 뵈러 올게. 종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매달 각자 100만 원씩 부양비 내고 명절이랑 생신에는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야. 종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나도 100만 원 낼게. 종숙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동의해. 시집간 딸이라고 빠질 순 없지. 종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 나한테 빌린 돈은 천천히 갚아. 대신 앞으로 부모님한테 잘해. 종대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종민아. 내가 정신 차릴게. 순옥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좋으세요? 좋지.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야.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족이요. 싸워도 결국은 가족이야. 한 달 후 시아버지의 재활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덕분입니다. 집에서 요양하셔도 됩니다. 순옥이 의사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 당일 시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라, 저 통장에 돈은 네 맘대로 써라. 어차피 다 네 거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손녀 학자금이랑 아버님, 어머님 요양 비용으로 쓸게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요. 진짜 내 자식이야. 여름 어느 날 순옥의 아파트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부모님 회혼 60주년 기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거실에 사남매와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2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누라, 60년 고생 많았소. 고마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감, 나도 고마워. 끝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대가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종숙도 잔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종민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종혁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순옥이 다들 고마워요. 순옥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밤 시어머니가 순옥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순옥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충분히 받았어요. 뭘 받았어? 구박만 했지.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해주신 그 말씀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아, 다음 생에는 내가 널 낳을게. 내가 널 낳아서 키울게. 순옥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순옥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순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참기만 했어요. 시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남편한테.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참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순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도 효도예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효도예요. 한 며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목소리를 내요? 불효라고 할 텐데.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불효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객석 맨 앞줄에 시부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순옥이 시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들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들었어. 우리 며느리가 제일 잘해.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아, 내 말이 맞아. 참기만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여. 순옥이 시부모님을 부축해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종혁이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부모님을 차에 모셨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응. 오늘 기분 좋다. 종혁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순옥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이 가족에게 시집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기대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아, 저녁은 뭐 먹을까?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된장찌개 해줘.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순옥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맛있게 해드릴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옥은 앞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싸우고 울고 용서하고 다시 손잡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순옥 씨의 25년은 참 길고도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시던 그날, 순옥 씨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형제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뤘고
남편마저 형들 눈치만 보던 그 시간들, 순옥 씨는 참고 사귀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네 며느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목소리 내는 건 불효라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고개 숙이고 형제들이 불공평해도 입 다물었습니다. 그게 착한 며느리고 그게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가 깨달은 것처럼 참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참는 건 효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순옥 씨가 폭발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25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나오던 그 순간, 그때 순옥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평을 참습니다. 장남이니까, 막내니까, 시집간 딸이니까. 이런 말들로 책임을 미루고 이런 말들로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장남만의 의무도 아니고 막내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시집간 딸이라고 빠질 수 없고 사업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종배 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부모님 재산을 혼자 받아놓고 부양은 동생에게 떠넘기려 했던 그 모습, 법정에서까지 싸우다가 결국 무릎 꿇었던 그 결말,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가족을 속이면 결국 자신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건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 씨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종혁 씨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가족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옥 씨가 강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의 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타박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딸이여,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그 한마디가 25년의 상처를 녹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내 손자를 낳아준 사람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면 며느리도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사랑은 돌고 돕니다.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기만 하지 마세요. 참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말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시아버지 용식 씨가 몰래 통장을 만들어 두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치매가 오기 전에 정신이 맑을 때 준비해 두셨습니다. 막내와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재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8억을 받고도 부모님을 외면한 큰아들, 한 푼도 못 받고도 끝까지 부모님을 모신 막내 며느리. 진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 씨처럼 끝까지 버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가족 간에 돈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상합니다. 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화해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순옥 씨네 가족이 결국 화해할 수 있었던 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회의를 열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프고 불편해도 마주 앉아 얘기했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건 순옥 씨의 성장입니다. 참기만 하던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눈치 보던 사람이 당당한 사람으로, 며느리에서 딸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닙니다. 효도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 나를 지키면서 가족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순옥 씨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용서할 줄도 아세요. 그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옥 씨처럼 강하고 말순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사랑이니까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이나 주변에 사연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